여러분, 만약 여러분 손에 번쩍이는 금덩이가 2억 원치나 있고 매달 꼬박꼬박 월세가 들어오는 번듯한 상가까지 하나 갖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마 아이고, 그 정도면 노후 준비 끝났네. 천국이 따로 없게 꿈하고 부러워하시겠죠?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남들 자식 공부시킨다, 유학 보낸다 하며 등골 휘고 노후 자금 다 털어넣을 때 저희 부부는 자식이 없으니 우리 몸뚱이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며 정말 독하게 살았거든요. 대구 성서공단 그 매크한 기름 냄새 맡아가며 여름에는 40도 넘는 찜통더위 견디며 30년 넘게 일해본 돈입니다. 그 돈 아끼고 아껴서 금방 달려가 한 돈. 두 돈 3억에 어느덧 골드바 30개가 넘고 시세로 2억 원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금덩이들이 제 노후를 비단길로 만들어줬을까요? 아니면 제 숨통을 조이는 시퍼런 칼날이 됐을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나도 나중에 금 좀 사둘까? 혹은 상가 하나 사서 월세나 받아볼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안전자산이 가장 위험한 함정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얼마 전의 일이었어요. 대구 칠성시장에서 국민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불화의 친구놈들. 셋이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좁아진 식당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칼국수를 앞에 두었는데 이놈들이 먹으라는 국수는 안 먹고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입을 떼더군요. 야, 승민아. 우리 큰놈이 이번에 손주돌이라고 용돈을 100만 원이나 보냈대이. 지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이런 걸 다 보내노. 옆에 있던 친구놈은 한술 더 뗍니다. 말도 마라. 우리 딸려는 이번에 공무원 시험 붙었다고 내 보험료까지 찌가 다 내준단다. 이제 병원 갈 때 돈 걱정 말라카대. 자식 자랑, 손주 자랑에 침 튀기는 꼴을 보고 있자니 배알이 뒤틀려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묵묵히 식은 국물만 들이키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너들 그까진 용돈 몇 푼 받는 게 뭐 그리 수가 나. 금만 2억 원치 있다. 이번에 범어동 쪽에 금사라기 코너 상가도 하나 샀다. 아이가 월세만 200만 원씩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너들이 내부러워해야지. 순간 식탁 위로 찬물이 끼얹어듯이 흐르더군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정적이 제가 기대했던 부러움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제일 친했던 놈이 혀를 차며 이렇게 뱉더군요. 승민아, 너 참 안 됐다. 그 금덩이가 내 아파서 쓰러질 때 219 불러주나? 너 죽고 나면 그 금덩이 누가 가져가노? 자식 없는 네가 그거 쥐고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고. 또 다른 놈은 제 가슴덩어리에 대고 대을 박았습니다. 상가월세 2호세 경기에 공시라면 내 국민연금이고 뭐고 대출이자 내느라 등골 휠기다. 내 주변에도 상가 잘못 샀다가 노년에 거리에 나앉은 사람 수두룩하다. 금이여, 그거 금방이다. 정신 차리라 임마. 친구놈들의 그 차가운 비수가 가슴 한복판에 꽂히는데 갑자기 목구멍이 확 막히면서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금값 올랐다고 좋아하며 아내 영숙랑 청도 미나리에 삼겹살 구워 먹던 그 행복이 순식간에 시커먼 재가 되어 흩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에이, 지들이 없어서 배 아파 저러는 거지 하고 무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식당을 뛰쳐나와 밤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잠든 아이 몰래 거실 구석에 앉아 금고를 열었죠. 번쩍이는 노란 골드바들이 제 손에 닿는데 예전처럼 든든한 게 아니라 왠지 모르게 서늘한 기운이 돌더라고요. 분명히 통장에는 퇴직금으로 받은 1억 원도 고스란히 남아있고 부부 합쳐서 나오는 연금도 140만 원이나 됩니다.
대구의 남부럽지 않은 40평대 아파트도 한 채 지키고 있고요. 객관적으로 보면 부자 소리 들어 마땅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심장이 조여오고 잠이 안 오는 걸까요? 우리는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 한 번 안 가고 남들 다 타는 외제차 한 번 안 타보며 정말 개미처럼 일만 했거든요. 은퇴만 하면 이제 팔공산도 가고 수성모 산책도 하면서 여유롭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지옥 같은 전쟁은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금원이라는 숫자에 가려져 있던 잔혹한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은 다 복받았다고 이제 고생 끝났다고 말하던 그 5억짜리 코너 상가. 그게 제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할 괴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월세 200만 원 받아서 아내랑 오순도순 여행 다니며 살 줄 알았는데 지금 제 현실은 어떻느냐고요. 텅 빈 가게 유리에 붙은 임대문의 종이만 6개월째 바라보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0원인데 아파트 담보로 받은 2억 원대 대출이자는 눈만 뜨면 제 목줄을 죄어옵니다. 제가 과연 이 지독한 늪에서 기적처럼 탈출했을까요? 아니면 평생을 바쳐 모은 금덩이 2억 원치까지 전부 허공에 날리고 비참하게 무너졌을까요?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하시는 분들. 특히 은퇴 후에 상가 투자나 부동산으로 월세 받으려는 계획 세우신 분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저처럼 2억 원짜리 금덩이를 들고도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에 눈물 짓는 일은 생기지 않을 테니까요. 자식 없는 69세 노인이 겪은 어디서도 듣지 못할 노후 투자의 잔혹하고도 뼈아픈 진실. 지금부터 단 하나도 숨기지 않고 전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고향은 대구지만 제 청춘은 대구 성서공단의 시커먼 기름때 속에 다 묻혀 있습니다. 지금이야 공단 근처에 아파트도 들어서고 좋아졌다지만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는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었거든요. 하루 12시간 넘게 쇠가루 마셔가며 기계 돌리고 나면 콧구멍에선 시커먼 먼지가 나오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퉁퉁 부어오르기 일쑤였습니다. 그때 제 옆에서 같이 고생하던 동료들은 월급날만 되면 다들 싱글벙글했습니다. 승민아, 오늘 우리 아들 학원비 내는 날이가. 허리가 휘어도 새끼 공부하는 거 보면 살맛 난다 아이가. 친구들이 자식놈들 고기 사준다. 공부시킨다며 월급 봉투 들고 집으로 뛰어갈 때 저는 늘 혼자였습니다. 저랑 제 아내 진니 사이엔 기다려도 기다려도 아이가 찾아오지 않았거든요. 병원에선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그게 더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남들 자식한테 쏟아붓는 그 정성. 우리는 우리 노후를 지켜줄 금에 쏟아붓기로 결심한 게 말입니다. 이보 남들은 자식이 연금이라지만 우리는 이 금덩이가 우리 자식이고 국민연금이다 생각하고 살자. 아내 손을 잡고 대구 교동 금은방 골목을 처음 가던 날, 제 가슴은 정말이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그만 돈에 4만, 5만 원 하던 시절이었을 거예요. 한 달 내내 잔업하고 특까지 해서 번 돈 중에 딱 그만 돈 살 돈만 떼어놨습니다. 남들 자식 돌잔치 갈 때 우리는 우리 금고에 그만 돈씩 채워 넣었죠. 교동골목의 단골 금은방 사장님이 아이고 이 집은 자식도 없는데 돈 모아서 뭐하노? 하고 눈치 없이 물을 때마다 제 아내 진니는 그냥 쓴웃음만 지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그 웃음 뒤에 가려진 눈물, 여러분은 아실까요? 명절 때 큰 집 가도 애는 언제 가질 거냐는 소리 듣기 싫어 구석에서 설거지만 하던 아내였습니다. 그런 아내한테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퇴근길에 칠성시장에서 붕어빵 한 봉지 사들고 가서
오늘도 그만 돈 샀다며 안심시켜주는 것뿐이었죠. 한 번은 아내가 크게 아픈 적이 있었어요.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보호자 적는 칸에 제 이름 석자 말고는 적을 사람이 없더라고요. 옆 침대 노인은 자식들이 줄이 사탕처럼 달려와서 아버지 괜찮으세요? 라 하며 소란을 피우는데 우리 침대는 정막 강산이었습니다.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 돈 없으면 우리는 이 병실에서 그냥 썩어 나가겠구나. 그래서 더 독해졌습니다. 남들 다 가입하는 흔한 실손보험 하나 가입할 돈 아껴서 금을 샀습니다. 보험사는 나중에 딴소리해도 이 금덩이는 배신 안 한다는 게 제 고집이었거든요. 성서공단에서 손가락이 잘릴 뻔한 위기를 넘기면서도 제가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내 손가락이 아니라 이번 달 금살 돈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독하게 금을 모으는 동안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더 따가워졌거든요. 저 집은 자식도 없으면서 돈독이 올랐다. 죽을 때 저 돈 다 싸들고 갈 거냐는 말들이 등 뒤에서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 금고문을 꽉 잠갔습니다. 이게 없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벼랑 끝으로 밀려날 것 같은 공포가 절배했으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내 눈을 제대로 마주치기가 무섭더라고요. 금고에 금이 쌓일수록 아내의 얼굴은 점점 더 그늘져 갔거든요. 우리가 모으는 게 금인지 아니면 서러움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돈은 모으고 있는데 정작 마음은 하루하루 말라가는 기분 말입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돈만 있으면 세상 모든 걱정이 다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 금덩이들이 무거워질수록 우리 부부의 대화는 점점 더 줄어들었습니다. 어느덧 골드바가 30개를 넘어가고 시세가 2억 원을 찍었을 때 우리는 드디어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만 있으면 대구 시내 어디서든 고개 빳빳이 들고 살 수 있을 줄 알았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진짜 비극은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금덩이를 세상 밖으로 꺼내기로 한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우리가 지킨 자산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가장 아픈 곳으로 끌고 갈 줄은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30년 넘게 제 청춘을 다 바쳤던 성서공단 기계소리에서 해방되던 날 말입니다. 퇴직금으로 통장에 1억 원이 딱 찍히는데 그 숫자를 보니까 눈물이 핀 돌더라고요. 승민아, 고생했다. 이제 우리도 남들처럼 좀 쉬자. 아내 영숙 손을 꼭 잡고 공장 문을 나서는데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랑 머리를 맞대고 계산기를 두드려봤습니다. 퇴직금 1억 원에 그동안 독하게 모은 금덩이가 시세로 2억 원. 거기에 국민연금이랑 제가 따로 부어둔 개인연금 합치면 매달 140만 원 정도가 들어오겠더라고요. 대구에 내 이름으로 된 4억 원짜리 아파트도 있겠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 상위 10안에는 드는 거 아닌가 싶어 어깨가 절로 으쓱해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통장의 숫자들이 제 노후를 영원히 지켜줄 튼튼한 성벽인 줄로만 알았거든요. 자식 있는 친구들은 퇴직금 받아봤자 자식 결혼시키고 나면 남는 거 하나 없다며 한숨을 쉴 때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우리 입만 챙기면 되니까 이 돈이면 평생 흥청망청 써도 남겠구나 싶었죠. 여러분, 혹시 이런 기분 아세요? 이제 고생 끝났다는 안도감이 온몸을 감쌀 때 세상이 다 내 발에 있는 것 같은 그 짜릿한 말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괜찮았습니다. 아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인 줄로만 믿었습니다. 은퇴하고 첫 석 달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평생 작업복만 입고 살던 제가 백화점에 가서 수십만 원짜리 등산복을 세트로 맞췄습니다. 아내 진니한테도 여보, 이제 시장에서 옷 사지 말라며 큰 소리치고 좋은 가방 하나 사줬죠. 매주 주말이면 팔공산으로 청도로, 경주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아끼는 것만 배우고 쓰는 법은 몰랐던 우리 부부였는데 한번 돈 쓰는 맛을 들으니까 그 씀씀이가 무서울 정도로 커지더라고요. 우리 그동안 너무 고생했잖아. 이 정도는 써도 되라는 자기 합리화가 무서운 독이 된 겁니다. 하루는 아내가 그러더군요. 여보, 우리 매달 나오는 연금 140만 원으로는 지금 생활비 대기도 벅차네. 계산해보니 기름값에 외식비에 그동안 안 내던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폭탄까지 맞으니까 140만 원은커녕 200만 원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퇴직금 1억 원 남아있잖아. 금 2억 원치도 있고 뭐가 걱정이야? 제가 큰 소리는 쳤지만 속으로는 계산기가 팽팽 돌아갔습니다. 이대로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원금을 까먹기 시작하면 금방 바닥이 보일 게 뻔했거든요.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돈은 분명히 있는데 나가는 돈 무서워서 숨이 턱 막히는 그런 기분 말입니다. 그 음부터 저는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금값은 오르락 내리락하고 물가는 미친 듯이 뛰는데 통장의 퇴직금은 야금야금 줄어들고 안 되겠다. 이 덩어리 돈들을 매달 따박따박 나오는 현금으로 바꿔야겠다. 그 생각이 제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노후에는 돈을 지키는 것보다 매달 10만 원이라도 더 들어오게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더군요.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게 바로 그놈의 상가였습니다. 범어동 코너 상가, 월세 200만 원 확정. 이 문구 하나가 제 이성을 마비시켜버렸습니다. 진니야, 우리 금 좀 팔고 아파트 담보로 대출 좀 받아서 저 상가 사자. 그러면 연금이랑 합쳐서 매달 340만 원씩 들어오는데 그럼 우리 죽을 때까지 돈 걱정 안 해도 된다. 아내는 처음엔 겁을 냈지만 제가 장담을 했죠. 내 평생 성서공단에서 쇠덩이 깎던 눈입니다. 내 눈은 틀림없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아껴 쓰면서 살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었거든요. 하지만 서울 사람들은 은퇴하면 다 상가 사서 월세 받는다는 친구들의 말에 제 자존심이 다시 꿈틀거렸습니다. 이것만 하면 자식 있는 놈들 하나도 안 부러울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지옥으로 가는 급행 열차의 시작이었습니다. 제 손에 쥐인 2억 원짜리 금덩이가 제 인생을 지켜줄 동아줄이 아니라 저를 끝없는 나락으로 끌고 내려갈 무거운 돌덩이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저는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도장을 찍지 말았어야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찢어집니다. 여러분, 대구에서 범어동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서울로 치면 강남 대치동이나 압구정동쯤 될까요? 성서공단 구석에서 새가루 마시며 살던 저 같은 사람에게 범어동은 감히 쳐다보기도 힘든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니 제 눈높이가 달라지더라고요. 진민아, 노후에는 수성구에 상가 하나 있어야 안 되겠나? 그래야 대접받는다. 친구놈들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아내 영숙 손을 잡고 범어동 학원과 골목을 며칠을 돌아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운명처럼 한 부동산 유리창에 붙은 문구를 봤습니다. 범어동 코너 상가 10평, 월세 200만 원 확정, 수익률 최상. 가슴이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노후에 상가 하나 가져보는 게 평생의 꿈인 분 계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 10평짜리 좁은 공간이 제 남은 인생을 금빛으로 칠해줄 요술램프처럼 보였거든요. 막상 부동산에 들어가 물어보니 매매가가 무려 5억 원이나 하더군요. 10평짜리 가게 하나가 5억 원이라니. 처음엔 기가 찼습니다. 하지만 중개업자가 제 귀에 대고 속삭이는 말에 홀딱 넘어가고 말았죠. 사장님, 여긴 범어동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학원 수요 제일 많은 곳이에요. 공실 걱정, 그런 건 다른 동네 이야기죠. 여긴 없어서 못 들어와요. 집에 돌아와 아내와 밤새 머리를 맞습니다. 퇴직금 1억 원에 그동안 애지중지 모았던 금덩이 2억 원치를 싹 다 정리하면 3억 원이 되더군요. 부족한 2억 원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잡으며 몇 번이나 망설였습니다. 여보, 그냥 우리 금 들고 연금으로 살면 안 될까? 대출까지 받는 건 너무 무서워. 그때 제가 아내한테 호통을 쳤습니다. 진니야, 금은 들고 있어봐야 이자가 나오나 밥이 나오나. 값이 오르면 뭐하노? 안 팔면 그냥 돌덩인데. 근데 상가는 다르다. 이건 매달 200만 원씩 현금이 꽂히는 황금을 낳는 거위란 말이다.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넘쳤습니다. 결국 은행에 가서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은행원이 그러더군요. 이 정도 자산 규모면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좀 오를 수도 있고 대출 이자가 월 100만 원 정도 나갈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콧방귀를 꼈습니다. 월세 200만 원 나오는데 자 100만 원 내고도 100만 원이 남잔소. 거기다 우리 부부 연금 140만 원 합치면 매달 240만 원이 순수하게 남는데 그 정도면 우리 노후는 끝난 거 아니오? 막상 해보니까요. 그 숫자의 함정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만 보고 내 주머니에서 나갈 숫자는 우습게 본 거죠.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저는 내친 김에 상가 근처 잘 나가는 보험 설계사를 만나 상가 화재 보험부터 제 노후를 위한 종신보험까지 싹 다 손을 봤습니다. 이제 완벽한 성벽을 쌓았다고 믿었으니까요. 드디어 상가 잔금을 다 치르고 제 이름으로 된 등기 권리증을 손에 쥐었습니다. 범어동 코너 자리, 비록 1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통일이 너머로 보이는 우리 상가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보이더라고요. 진니야, 고생했다. 이제 우리도 건물주다. 아내랑 상가 앞 벤치에 앉아 수성무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는데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당시 세입자는 작은 개인 카페를 운영하던 젊은 친구였는데 매달 월세를 꼬박꼬박 잘 낸다는 말에 안심했습니다. 사장님, 저 여기서 오래 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 친구의 웃음이 마치 제 아들놈 웃음처럼 든든하게 느껴지대요.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저는 이제 돈 걱정 없으니 아내랑 그동안 못 가본 국내 여행을 다 가보기로 했습니다. 청송 달기약 수탕에 가서 백숙도 먹고 여수 밤바다 보러 기차 여행도 예약했죠. 연금 140만 원에 상가 순수익 100만 원, 합이 240만 원. 이 돈이면 대구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딱 서니까 자식 있는 친구들 하나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준비만 잘하면 자식 없어도 노후는 이렇게 화려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동네 방네 떠들고 다니고 싶을 정도로 자신만만했습니다. 은퇴자금 3억 원을 상가에 쏟아붓고 2억 원의 빚을 졌지만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복지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인생에서 가장 눈부시게 밝은 날 뒤에는 항상 가장 어두운 그림자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요. 제가 그 코너 상가에서 아내와 찍은 마지막 웃음 섞인 사진. 그 사진 속에 미소가 얼마나 빨리 지워질지
그때 저는 단 1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상가 사고 나서 첫 월세 200만 원이 통장에 딱 찍히던 날. 그 기분은 안 겪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띠링 하고 핸드폰 알람이 울리는데 이게 그냥 돈이 아니라 제 인생에 대한 부상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날로 바로 아내 영숙랑 짐 싸서 청도로 달렸습니다. 대구 근교라 가깝기도 하고 마침 미나리철이라 싱싱한 미나리에 삼겹살 구워 먹으러 간 거죠. 여보, 우리 이제 돈 걱정 말고 좀 쓰자. 매달 200만 원씩 나오는데 뭐 어때? 아내 소주 한 잔 찰랑하게 따라주며 제가 큰 소리를 쳤습니다. 평생 성서공단 기름 냄새만 맡다가 이런 시골 흙내음 맡으며 맛있는 거 먹으니까 진짜 이게 바로 성공한 노후구나 싶대요. 청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주엔 경주 황남동 가서 젊은 애들처럼 예쁜 카페도 가보고 한 달 뒤엔 여수 밤바다 보러 가서 1박에 20만 원 넘는 비싼 호텔에서도 잡았습니다. 그동안 아낀 게 한이 맺혔는지 한번 쓰기 시작하니까 멈춰지질 않더라고요. 연금 140만 원에 월세 순수익 100만 원이면 충분할 줄 알았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여행 다니며 쓰는 돈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더라고요. 기름값에 외식비에 숙박비까지 한번 여행 다녀오면 100만 원은 우습게 깨졌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달에 또 월세 들어오니까 라는 믿는 구석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한 석 달쯤 지났을까요? 우편함에 꽂힌 고지서들을 보고 저는 그만 자빠질 뻔했습니다. 세상에, 건강보험료가 말도 안 되게 올라서 나온 겁니다. 상가라는 재산이 생기고 월세 소득이 잡히니까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 폭탄이 떨어진 거죠. 거기에 제가 상가 사면서 들어둔 화재보험이랑 혹시 몰라 가입한 실비 보험료까지 합치니까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이자 100만 원은 날짜만 되면 칼같이 빠져나가고 상가 관리비에 수선비까지 하나둘씩 제 주머니를 털어갔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달에 여행 너무 자주 간 거 아니야? 통장에 잔고가 얼마 없어. 아내의 걱정 섞인 목소리에 제가 괜히 짜증을 냈습니다. 걱정 말하니까 월세가 나오잖아. 연금도 나오고. 사실 제 속도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현금이 따박따박 들어오긴 하는데 나가는 구멍이 워낙 크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여행 횟수를 조금 줄여야 했지만 이미 높아진 눈높이는 쉽게 낮아지지 않더군요. 병원까지 40분이라는 생각에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갑자기 몸이라도 아프면이 상가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 그런 불안감이 문득문득 엄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월세 잘 들어오나 확인도 할 겸 범어동 우리 상가에 들렀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우리 가게 바로 맞은편 낡은 건물을 허물더니 번쩍번쩍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공사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 세입자 청년 얼굴을 보니 제빛이 다 됐더라고요. 사장님, 저 앞에 대형 카페 들어오면 저희 같은 개인 카페는 다 죽으라는 소리예요.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여기 범어동인데 유동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망하기야 하겠어? 애써 태어난 척하며 청년을 다독였습니다. 그 대형 카페가 오픈하기도 전인데 벌써 우리 상가골목 손님들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더군요. 청년은 한숨을 쉬며 커피를 내리는데 그 커피 향이 평소보다 훨씬 쓰고 비릿하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주변에 큰 건물 들어선다고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 내 밥그릇 뺏어가는 괴물이었던 경험 말입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꾸박꾸박 들어오던 그 황금 같은 월세. 그게 영원할 거라는 믿음이 조금씩 금기 시작했거든요. 여보, 우리 금팔길 잘한 거 맞지? 어둠 속에서 아내가 나지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금 2억 원치를 팔아 산이 5억 원짜리 상가가 우리 부부의 마지막 복지이자 희망이었는데 어쩌면 이게 독이 든 선배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제 온몸을 휘감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얇습니다. 가장 행복하다고 믿었던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벼랑 끝이었다는 걸. 왜 우리는 항상 소 잃고 뇌양간 고친 후에야 알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죽으라는 법은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맞은편에 번쩍거리는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문을 열었을 때만 해도 우리 세입자 청년이 금방이라도 짐 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젊은 친구가 보통 내기가 아니요. 대형 카페가 빵빵한 에어컨이랑 넓은 의자로 밀어붙이니까 이 청년은 진짜 커피 맛으로 승부를 보겠다며 직접 언두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저 집은 커피가 아니라 공간을 파는 곳이고요. 저는 진짜 커피를 팔 겁니다. 그 팩이 있는 한마디에 범어동 사모님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처음 한두 달은 매출이 반토막 나서 저도 밤잠을 설쳤는데 석 달째 접어드니까 오히려 저 집 커피가 진짜다라는 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월세 200만 원이 다시 제 날짜에 꼬박꼬박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을 확인한 날 저는 아내 손을 잡고 수성못으로 달려가 비싼 한우를 사 먹었습니다. 진리야, 봤지? 범어동은 죽지 않는다. 아이가 내 안목이 이 정도다. 아내도 그제야 환하게 웃으며 상추쌈을 제 입에 넣어주더군요. 그동안 상가사고 대출이자 걱정에 공실 걱정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는데 그 고기 한 점에 그간의 신름이 싹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기분 아세요? 벼랑 끝에서 겨우 손을 잡고 올라왔는데 눈앞에 평원이 펼쳐진 것 같은 그 안도감 말입니다. 월세가 안정되니까 우리 부부의 일상도 다시 꽃이 피었습니다. 이제는 아파트 담보대출이자 100만 원 빠져나가는 것도 크게 무섭지 않았어요. 어차피 월세 200만 원에서 떼고 나도 100만 원이 남고 우리 부부 연금 140만 원이 있으니까요. 합치면 매달 240만 원인데 대구에서 이 나이에 이 정도면 복지 혜택 따로 안 받아도 왕족부럽지 않다 싶었죠. 여보, 우리 이번 가을엔 울릉도 한번 가볼까? 아내가 수줍게 내민 여행 잡지를 보며 저는 쾌히 승낙했습니다. 울릉도가 대수가 내년엔 크루즈 여행도 가자. 우리가 금덩이 2억 원치 판 불암이 여기서 나오는 거다. 우리는 팔공산 갓바위까지 쉬엄쉬엄 올라가며 우리 인생의 황금기를 만끽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때 저는 제 보험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상가에서 돈이 나오니까 혹시라도 아플 때를 대비해서 보장이 든든한 걸로 몇 개 더 가입했죠. 매달 나가는 보험료만 40만 원이 넘었지만 이게 다 나중에 자식 없는 우리를 지켜줄 거다 생각하니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도 확인해보고 주택연금 신청할까 고민도 해보면서 저는 제 인생의 설계도가 완벽하게 완성됐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어느덧 상가 매입하고 1년이 다 되어갈 때쯤이었습니다. 세입자 청년이 저를 부르더니 아주 반가운 소리를 하더군요. 사장님, 저 여기서 5년, 10년 더 하고 싶어요. 이번에 인테리어도 새로 싹 하고 제대로 한번 키워보려고요. 그 말을 듣는데 자식 없는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네가 내 아들이다. 여기서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해라. 저는 기분이다 싶어
월세도 안 올리고 그대로 재계약 서류를 썼습니다. 사장님처럼 좋은 건물주 만난 게 제 인생 최대의 복입니다. 청년이 건넨 따뜻한 커피 한 잔이 그날따라 왜 그렇게 달콤하던지요. 그 청년의 손을 꼭 잡으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승민아, 네 인생 이제 됐다. 더 이상 걱정할 거 없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저는 그날 돌아오는 길에 아내한테 명품 가방은 못 사줘도 교동 금은방 골목에서 제일 예쁜 금반지 하나를 선물했습니다. 여보, 금 2억 원치 다 팔아서 서운했지? 이거 보면서 마음 풀어라. 이제 우리 인생에 꽃길만 남았다. 아내는 그 반지를 손가락에 끼우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좋았습니다. 아니, 인생 최고의 전성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금은 돌고 이자는 감당할 수준이고 아내는 행복해하고 시청자 여러분도 이 대목에서 아이고, 이제 잘 풀렸네, 다행이다 싶으시죠? 하지만 나중에 알았는데요. 이 모든 게 폭풍이 오기 직전에 소름 끼칠 정도로 고요한 순간이었다는 사실을요. 그 재계약 서류의 도장이 마르기도 전에 제가 그토록 믿었던 범어동의 그 단단한 땅바닥이 순식간에 갈라지기 시작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 젊은 청년세 입자가 저를 아버지라 부르며 손을 꼭 잡았던 날로부터 정확히 석 달 뒤였습니다. 평소처럼 월세 들어올 날짜를 확인하는데 통장이 조용하더라고요. 바쁜 일이 있나 보네 하고 하루 이틀 기다렸는데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읽지 않는 겁니다. 불안한 마음에 새벽같이 차를 몰아 범어동 상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카페 문은 굳게 잠겨있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가게 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황급히 열쇠공을 불러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 감 나가는 커피 머신이랑 집기들은 이미 싹 사라진 뒤였습니다. 구석에는 미처 치우지 못한 고지서 뭉치와 사채업자들이 보낸 협박장만 뒹굴고 있다군요. 알고 보니 그 청년, 제 앞에서는 웃으면서 커피를 내렸지만 뒤로는 도박빚에 시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권리금 한 푼 못 받고 야반 도주를 해버린 거죠. 제 손에 들린 건 텅 빈 가게 열쇠와 밀린 전기세, 그리고 청년이 떼먹고 간 석 달치월세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처럼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했을 때 그 기분.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아 숨이 안 쉬어지대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세입자가 도망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악재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금리를 올린다는 뉴스가 나오더니 제가 받은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가 무섭게 취소샀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나가던 이자가 순식간에 130만 원, 140만 원으로 불어나더라고요. 월세 200만 원은커녕 당장 빈상가 관리비까지 제 생돈으로 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우리 부부 국민연금 140만 원 받아봐야 대출 이자 내고 관리비 내면 남는 건 단돈 10만 원도 안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상가 하나 있으면 노후 걱정 없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상가가 제 피를 말리는 흡혈귀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어떡해? 우리 이제 정말 어떡해? 아내는 거실 구석에 앉아 멍하니 텅 빈 금고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30년 넘게 성서공단에서 쇠가루 마셔가며 모았던 그 금덩이들. 상가 사느라 거의 다 팔고 남은 건 이제 손바닥만한 금괴 하나뿐인데 이게 우리 노후를 지켜주기는커녕 당장 다음 달이자 갚기도 벅찬 현실이 된 겁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차라리 이 아파트라도 당장 팔아서 빚부터 갚고 싶었지만 발이 묶여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돈 문제로 매일같이 아내와 구성이 오가고 싸우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아내 진니가 가슴을 움켜쥐며 거실 바닥에 쓰러진 겁니다. 여보, 진니야. 사진을 떨며 의식을 잃어가는 아내를 업고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협심증이라더군요. 당장 입원하고 수술까지 고려해야 한다는데 제 머릿속엔 병원비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자식 없는 노인네가 배우자 하나 아픈 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인지 말입니다. 옆 침대 노인은 자식들이 달려와 아버지 걱정 마이소, 병원비는 우리가 다 낼게요 하며 위로하는데 저는 텅 빈 복도에 혼자 앉아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가입해둔 보험이 있다지만 당장 나갈 검사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내가 그 잘난 범어동 상가 산다고 금덩이 다 팔아치우지만 않았어도, 아니 그놈의 대출만 안 받았어도 내 아내가 이렇게 쓰러지진 않았을 텐데. 제 자신에 대한 분노와 자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인생 다 된 줄 알고 한숨 돌렸는데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건강까지 잃어버린 그런 순간 말입니다. 저는 그날 밤 응급실 의자에 앉아 밤을 꼬박 새우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진니만 살려주세요. 상가고 금이고 다 가져가도 좋으니 제 아내만 살려주세요. 여러분 인생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안갯길 같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건물주 소리 들으며 어깨 펴고 살던 제가 하루아침에 아내 병원비 걱정에 손을 떠는 초라한 노인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다시 일어서 보려고 발버둥 칠수록 늪은 더 깊게 저를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돈이 없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그토록 믿었던 내 안목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할 때, 그리고 그 대가를 내 소중한 사람이 치르고 있을 때입니다. 아내가 응급실에 실려가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입원비에 검사비, 간병인 비용까지 하루가 멀다고 돈 쓸 일만 생기더라고요. 비어있는 상가는 주인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2억 원짜리 대출이자에 상가 관리비까지 합치니 숨만 쉬어도 150만 원이 그냥 공중으로 사라지더군요. 제 국민연금 140만 원. 그건 이미 제 돈이 아니었습니다. 통장에 찍히기가 무섭게 은행에서 이자의 늪으로 홀랑채 버리더라고요. 저는 매일 아침 칠성시장에서 전단지를 인쇄해대다가 범어동 골목골목에 붙였습니다. 임대료 협의 가능, 권리금 없음. 제 자존심을 다 깎아서 종이에 적어 붙였지만 전화 한 통 오는 곳이 없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범어동 코너상 가면 금방 나갈 줄 알았는데 이미 그 골목은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장악해서 개인 장사하려는 사람은 씨가 말랐더라고요. 부동산 사장님은 저를 볼 때마다 혀를 찼습니다. 사장님, 지금이 경기의 임대료로는 택도 없어요. 한 50만 원은 더 깎아야 들어올까 말까 해요. 50만 원을 깎으면 저는 대출이자도 못 냅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 벼랑 끝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잘 나갈 때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내 편인 줄 알았거든요. 칠성시장에서 큰 소리치며 칼국수 사주던 그날 친구들이 했던 말이 환청처럼 들렸습니다. 승민아, 그 금덩이가 내 죽고 나면 누가 가져가노? 염치불구하고 가장 친했던 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철수야, 나 정말 딱 한 번만 도와주라. 우리 진이 병원비가 좀 모자라서 그런데 수학이 너머러.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승민아, 내 금치 있다며. 범어동에 상가도 섰다며. 나한테 이런 전화하는 거 예의가 아니다. 아이가 전화가 툭 끊기는데 대구 시내 한복판에서 발가벗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제 자존심이 바닥을 치는 소리가 귀가에 쟁하더라고요.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베풀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걸 지켜봐야 하는 그 기막힌 상황 말입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성서공단에서 새덩이 깎으며 손톱 밑이 새카매지도록 일했던 지난 세월이 다 부질없게 느껴졌습니다. 남들 자식 자랑할 때 나는 금덩이 자랑이라도 해야 살 것 같아서 그랬는데 그게 결국 독이 되어 제 주변 사람들을 다 떠나보냈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결국 저는 다시 교동 금운방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제 노후의 마지막 보루이자 아내 진니와 제가 목숨처럼 아꼈던 마지막 남은 골드바 한 덩이를 품에 안고 말입니다. 단골 사장님은 제 초라한 행색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줬습니다. 사장님, 이거 지금 시세로 얼마쯤 쳐줄 수 있습니까?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금값이 많이 올랐다지만 제 가슴 속의 가치는 그보다 훨씬 컸거든요. 이걸 팔면 이제 저에게 남은 실물 자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빚더미에 앉은 껍데기뿐인 상가 하나와 아파트 한 채뿐이죠. 사장님이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금액을 말해주더군요. 그 돈을 받아드는데 쇠덩이보다 무거워야 할 금덩이가 왜 이렇게 가볍게 느껴지던지 나중에 알았는데요. 제가 팔고 있는 건 금이 아니라 제 마지막 자존심과 아내와의 추억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 지켜주겠다고 큰 소리 쳐놓고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의 약봉투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보험 처리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대, 간병인 일당, 금 판돈으로 겨우 한숨 돌렸지만 마음은 더 타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노후의 자산이 많다는 게 꼭 행복을 보장해주지는 않더라고요. 그 자산이 현금으로 돌지 않고 덩어리로 묶여 있을 때 그 사람은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다 집어치우고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었지만 병상에서 저만 바라보는 아내를 두고 그럴 순 없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시니어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덩어리 자산의 함정에 빠져 계시진 않나요? 내 눈앞에 숫자는 억인 단위인데 정작 오늘 저녁 안에 병원비 10만 원이 없어서 손을 떨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제 사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진짜 바닥을 7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병원 문 나설 때가 제일 무섭다는 말, 그게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아내 진니를 데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예전에 그 따뜻했던 우리 집이 아니더라고요. 보일러 온기조차 아까워서 외출로 돌려놓고 아내한테는 병원이 원래 답답하다 아이가 집이 최고지 하며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매달 25일 제 국민연금 140만 원이 들어오는 날인데 통장을 확인하자마자 허탈해 웃음만 나오대요.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가 그새 또 올라서 130만 원이 넘게 빠져나갔고 남은 건 딱 7만 원이었습니다. 상가 관리비 고지서엔 연체료가 붙어서 30만 원이 찍혀 있는데 제 수중에 든 건 10,000원짜리 몇 장뿐이었습니다. 여보, 나 그냥 실손보험 청구하면 좀 나오니까 걱정 마. 아내가 수척해진 얼굴로 제 눈치를 보며 말하는데 그 한마디가 심정을 후팠습니다. 아내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성서공단에서 30년 넘게 기계 돌리며 아내 고생 안 시킨다고
호언장담했던 제가 이제는 아내 아픈 몸값으로 나오는 보험금에 목을 메고 있는 꼴이라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자존심을 꺾고 하나뿐인 남동생 승철이를 불렀습니다. 동생놈은 대구 시내에서 나름 잘 나가는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상구야, 내 범어동 상가가 지금 좀 꼬였다. 한두 달만 대출이자 좀 보태주면 안 되겠나? 내가 나중에 꼭 갚을게. 그런데 돌아온 동생의 말은 제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형님, 내 말 기분 나쁘게 듣지 마이쇼. 자식도 없는 양반이 뭐하러 그 욕심을 부렸습니까? 그냥 금 들고 연금 받아가면서 조용히 살지. 왜 상관이 뭐니 애서 이 사단에. 동생은 제 얼굴을 보지도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나중에 형님 돌아가시면 그 상가 우리 애들이라도 물려줄 줄 알았지? 근데 이 꼴이면 물려줄 건 컵인만 남기게 생겼네요. 형님, 저도 애들 대학 등록금 대느라 힘듭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이소.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형제니까 내가 그동안 조카들 용돈 챙겨준 정이 있으니까 도와줄 줄 알았는데 자식 없으면 형제도 남보다 못하다는 어르신들 말씀이 틀린 게 하나 없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그동안 친구들한테, 동생한테 샀던 그 수많은 술자리와 밥값들이 다 제 자산인 줄 알았는데 돈 떨어지니 그건 그냥 공중에 흩어진 연기였습니다. 저는 다시 범어동 상가로 향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유리창에 붙여둔 임대종이가 너덜너덜하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다시 테이프로 꾹꾹 눌러붙이며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다.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내가 어떻게 산 금인데.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주변 부동산에 전화를 다 돌려봐도 사장님, 지금 범어동에 공실이 몇 갠데 그 가격엔 꿈도 꾸지 마이소라는 타박만 돌아왔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내가 가진 건 수억 원대 부동산인데 정작 오늘 저녁 안에 먹일 쭉 한 그릇 살 돈 5천 원이 없어서 편의점 앞에서 한참을 망설여 본 적 있으신가요? 나중에 알았는데요. 노후에는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보다 매달 내 손에 얼마가 쥐어지느냐가 목숨보다 소중하다는 걸요. 저는 그날 밤 젖은 옷을 입고 집에 돌아와 아내 옆에 누웠습니다. 아내의 가느다란 숨소리가 들리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2억 원치 금을 모으는 동안 놓쳤던 진짜 소중한 것들. 그게 지금이 어둠 속에서 저를 비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일 또 칠성시장으로 전단지를 돌리러 나가야 합니다. 이게 자식 없는 노인의 마지막 사투이자 제가 지불해야 할 오만의 대가이니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집착이더라고요. 내가 성서공단에서 손가락 발가락 다 부르터감에 모은 그 금덩이들, 그리고 범어동 건물주라는 그 잘난 타이틀. 그거 하나 놓지 못해서 제 아내는 병들고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결국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상가라는 괴물을 제 인생에서 돌려내기로 말입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음 상가 살 때는 사장님, 여긴 떨어질 리가 없어요 라던 중개업자가 팔려고 내놓으니까 안면을 싹 바꾸더라고요. 사장님, 지금 이 이자율에 누가 상가를 사겠어요? 1억 원은 깎아야 입질이라도 옵니다. 5억 원 주고 샀네 금쪽 같은 상가를 4억 원에 내놓으라니 피눈물이 났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취득세, 중개수수료, 그동안 낸 대출 이자까지 합치면 제 인생에서 2억 원 가까운 돈이 증발하는 거였으니까요.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이 반토막 나는 걸 눈뜨고 지켜봐야 하는 그 심정 말입니다.
저는 그날 부동산 문을 나서며 범어동 하늘을 한참이나 올려다봤습니다. 화려한 학원과 건물들, 외제차들, 저것들이 다 무슨 소용인가 싶대요. 내 아내랑 오늘 저녁에 웃으면서 된장찌개 한 그릇은 먹는 게 진짜 행복인데 말입니다. 드디어 상가가 팔렸습니다. 취득가보다 1억 원이나 손해를 보고 넘겼죠. 상가판 돈 4억 원을 받자마자 저는 곧장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제 목줄을 재던 아파트 담보대출 2억 원을 그 자리에서 상환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중도상환 수수료가 좀 나옵니다 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도 안 아깝더라고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빚 갚고 나니 손에 준 현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많던 금덩이 이어치는 이미 아내 병원비와 대출 이자로 야금야금 다 사라졌고 남은 건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우리 부부의 국민연금 140만 원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자산이 수억 원일 때는 매일이 지옥이었는데 빚 갚고 통장에 영원히 찍히니까 비로소 숨이 쉬어지는 겁니다. 여보, 나 이제 상가 주인 아니야? 그냥 평범한 노인네로 돌아왔어. 집에 와서 아내 진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등을 토닥여 주더군요. 잘했어, 여보. 이제 우리 밤에 잠 좀 편하게 자자. 우리는 그날 정말 오랜만에 텔레비전을 끄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나가리자 걱정 없는 밤. 그게 얼마만의 평화였는지 모릅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노후에는 덩어리 돈보다 마음의 평화가 제일 큰 복지더라고요. 이제 우리 부부한테 남은 건 대구의 낡은 아파트 한 채와 매달 나오는 140만 원의 연금입니다. 남들이 보면 그 많던 돈 다 날리고 어떡하냐고 혀를 찰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이 훨씬 행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수성 한 바퀴 돌고 점심에는 소박하게 칼국수 한 그릇 사 먹고 오후에는 아내 건강 챙기느라 보험금 청구서를 정리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예전보다 훨씬 가난해졌지만 아내와 나누는 대화는 훨씬 더 풍성해졌습니다. 여러분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제가 만약 그 상가에 끝까지 집착하며 버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지금쯤 아파트는 경매에 넘어가고 우리 부부는 길거리에 나앉았을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노후 투자의 가장 큰 실수는 내 분수를 잇는 것이었습니다. 자식 없는 우리 부부가 왜 그렇게 무리하게 자산을 분리려 했을까요? 결국은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는 그 하찮은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주택연금 신청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 사후의 아파트를 누구에게 물려줄지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집에서 편히 살다가 국가에 돌려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더 가벼워집니다. 비록 금덩이 2억 원치는 사라졌지만 그 대가로 저는 내 일을 걱정하지 않을 자유를 얻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지금 무언가에 집착하며 고통받고 계신가요? 손해를 보더라도 과감하게 잘라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되니까요. 제 뼈아픈 경험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제 긴 이야기가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성서공단 쇠가루 속에서 피땀 흘려 모은 금덩이 2억 원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니 못난 노인네 고백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건 단순히 제 실패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은퇴하면 상가나 하나 사볼까? 혹은 금값이 오르는데 더 사둘까? 고민하며 밤잠 설치는 동년배 여러분께 제 심장을 돌려내는 심정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입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남들 자식 자랑할 때 나는 돈 자랑이라도 해야 대접받을 것 같아서 무리하게 투자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말입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노후에는 얼마를 가졌느냐보다 매달 내 손에 얼마가 쥐어지느냐가 여러분의 목숨 줄입니다. 금원, 그거 금고 속에 있으면 그냥 무거운 돌덩이일 뿐입니다. 당장 내가 아파서 병원 갈 때, 아내랑 소고기 한 점 사 먹으려 할 때, 내 주머니에서 바로 나오는 10,000원짜리 한 장이 금덩이 10돈보다 무서운 법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연금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국가에서 주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신청할 주택연금까지 이런 확정적인 현금 흐름이 진짜 여러분을 지켜주는 갑옷입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겐 든든한 실비보험 하나가 10아들보다 낫습니다. 덩어리 자산에 눈이 멀어 당장 쓸 현금을 메마르게 하지 마십시오. 그게 제가 2억 원을 날리고 배운 첫 번째 뼈아픈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존심의 함정입니다. 제가 범어동 상가를 왜 샀을까요? 수익률 입지 아닙니다. 칠성시장 친구들 앞에서, 자식 잘 키워 성공시킨 동생 앞에서 나도 이만큼 성공했다라고 소리치고 싶었던 그 하찮은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은퇴한 우리에게 자존심은 밥을 먹여주지도 병원비를 내주지도 않습니다. 노후에 하는 투자는 공격이 아니라 수비여야 합니다. 젊을 때야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시간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 내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상가 사는 것, 그건 정말 인생을 건 도박입니다. 대출 이자는 잠을 자지도 않고 휴가도 가지 않습니다. 눈만 뜨면 제 목줄을 죄어오는 그 시퍼런 칼날을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은퇴 후에 빚지는 건 내 무덤을 내 손으로 파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주변에서 어디가 좋다더라, 상가 월세가 얼마라더라 하는 말에 귀닫으십시오.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공실 나면 관리비 내주고 이자 대신 내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달콤한 말보다 주민센터에서 알려주는 소소한 복지 혜택이나 노인 일자리 지원금 정보가 100배, 1000배 더 값진 정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제 곁을 지켜준 아내 진니에게,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노후의 가장 큰 자산은 금도 상가도 아파트도 아닙니다. 지금 내 옆에서 같이 늙어가는 저 사람의 건강과 웃음입니다. 제가 돈에 눈이 멀어 상가에 집착할 때 제 아내는 가슴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은 건 돈 2억 원이 아니라 아내와의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자식 없는 우리 부부가 죽을 때 돈 싸들고 갈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더 많이 가지려 했을까요? 그냥 우리 둘이 건강하게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할 정도로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 소박하게 여행 다니며 살았으면 충분했을 것을요. 이제야 저희는 욕심을 내려놓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삽니다. 시니어,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지금 저처럼 자식이 없어서 혹은 자식이 있어도 노후가 불안해서 무리한 투자나 큰 돈을 굴리려 애쓰고 계신가요? 멈춤 주십시오. 그리고 내 옆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우리가 지켜야 할 건 금덩이가 아니라 바로 이 사람입니다. 다 된 줄 알았는데 싶을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항상 내 수중에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을 두시고 모르는 정보에 내전 재산을 거는 어리석은 짓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제 실패가 여러분에게는 성공의 밑거름이 되게, 저처럼 눈물 젖은 빵을 먹는 분이 단 한 분도 없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노후는 버티는 게 아니라 누리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고 내 곁에 사람을 아끼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부자의 노후입니다.
제 긴 이야기가 이제 정말 마침표를 찍으려 합니다. 2억 원치 금덩이를 다 팔아치우고 5억 원짜리 상가를 샀던 한 노인의 무모한 도전기. 그 끝이 결국 1억 원의 생돈을 날리고 빈털털리가 되었다는 사실에 지금 화면 넘어 차는 분도 계실 거고, 아이고, 남일 같지 않네 하며 가슴을 쓸어내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아내 진니와 함께 수석 못두끼를 걸으며 그 어느 때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숨을 쉬고 있습니다. 비록 제 금고속은 텅 비어버렸지만 제 목줄을 재던 그 무거운 대출 이자와 텅 빈 상가의 공포라는 쇠사슬에서 드디어 완전히 해방되었으니까요. 이제 제 통장에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국민연금 140만 원과 앞으로 신청할 주택연금이 주는 작은 안식만이 남아 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성서공단에서 30년 넘게 일하며 제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건 돈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식 없는 우리 부부가 세상에 무시당하지 않고 평온하게 늙어갈 권리였더라고요. 그 권리는 번쩍이는 금덩이가 아니라 오늘 저녁 아내와 함께 마주 앉아 된장찌개 한 그릇에 밥 한 산술 뜨는 그 소박한 평화 속에 있었다는 걸 저는 2억 원이라는 비싼 수업료를 내고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이정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뼈저리게 배운 노후의 진실, 딱 3가지만 요약해 드릴게요. 이것만은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꼭 한번 되새겨 보세요. 첫 번째, 수익성보다 안정성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은퇴 후에는 돈을 불리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100배는 더 중요합니다. 잘 모르는 부동산이나 상가 투자에 내전 재산을 거는 도박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내 노후 자금의 주인은 은행이나 세입자가 아니라 바로 나여야 합니다. 두 번째, 매달 내 손에 쥐어지는 현금이 진짜 내 무기입니다. 금 2억 원, 아파트 5억 원, 이런 덩어리 자산에 취해 살지 마세요. 당장 오늘 저녁에 쓸 수 있는 현금이 메마르면 아무리 부자라도 비참해집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그리고 든든한 실비보험 하나가 나중에 여러분을 지켜주는 진짜 자식 역할을 해줄 겁니다. 세 번째,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제가 돈에 미쳐서 상가에 집착할 때 제 아내는 가슴에 멍이 들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도 혹은 잃을 수도 있지만 내 배우자의 건강과 웃음은 한 번 잃으면 영영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분의 손을 한번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 노후는 견디는 게 아니라 누리는 것입니다. 비록 저희 부부처럼 자식이 없어도 혹은 가진 게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고 내 곁에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부자의 노후라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노후 고민이 많은 친구분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시 일어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저녁 되십시오. 지금까지 김영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